러브크래프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주적 공포를 그려낸 미국의 대표적인 호러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저주의 사냥개는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친 이들에게 찾아온 공포와 저주를 다룬 단편 소설입니다. 고통으로 뒤틀린 내 귀에는 끊임없이 악몽 같은 날갯짓 소리가 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묵직한 굉음, 마치 거대한 사냥개의 발걸음 같은 소리가 맴돌고 있다. 이건 꿈이 아니다. 심지어 광기라 믿을 수도 없다. 이제 와서 그런 자비로운 의심을 품기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인트 존은 지식여진 시체가 되었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 나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참히 찢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불빛 하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기괴한 환상의 복도 아래 검고 형체 없는 복수자가 나를 향해 달려들며 나를 자멸로 몰아가고 있다. 하늘이여, 부디 용서하소서. 우리를 그토록 끔찍한 운명으로 이끈 그 어리석고 병적인 집착을, 로맨스와 모험조차 금세 시들어버리는 세속적 세계의 진부함에 염증을 느끼며 세인트 존과 나는 고통스러운 권태를 벗어나고자 미학과 지성의 온갖 사조에 열정적으로 몸을 던졌다. 상징주의의 수수께끼, 전라파일파의 신비한 감수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취향과 기분이라는 것도 이내 그 매력과 신선함을 잃고 말았다. 결국 우리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퇴폐주의의 암울한 철학뿐이었다. 그리고 그 퇴폐의 매혹조차 점점 더 깊고 사악한 탐닉 없이는 충족되지 않았다. 보들레르와 위스만 같은 작가들이 주는 전율은 곧 시들었고 마침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정상적이고 직접적인 체험과 모험이라는 더 극단적인 자극뿐이었다. 이 끔찍한 감정적 갈망이 우리를 결국 한낱 상상으로도 역겨운 길로 이끌었다. 지금 이 순간 공포에 떨며 이 사실을 고백하는 나 자신조차 부끄러움과 망설임을 억누르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의 분별이 허용하는 가장 끔찍한 극단이자 끔찍한 무덤 도굴의 행위였다. 우리의 충격적인 원정에 대해서, 혹은 그 탐험에서 가져온 가장 흉측한 전리품들에 대해서, 그것들로 꾸민 무명의 박물관에 대해서 나는 그 세부를 밝힐 수 없다. 그 집은 거대한 석조 저택이었고 우리 둘만이 머물렀으며 하인 하나 없이 살았다. 그 안에 마련된 박물관은 신성을 모독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으며 신경증적인 미적 광기의 미각으로 우리는 공포와 부패로 이뤄진 우주를 조립해 나갔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지극히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다시금 자극하기 위함이었다. 그 방은 비밀스러운 곳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공간이었다. 그 방은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현무암과 줄무늬 오닉스로 새겨진 거대한 날개 달린 악마 조각상들이 크게 벌린 입을 통해 기묘한 녹색과 주황빛의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숨겨진 공기관을 통해 퍼지는 그 빛은 검붉은 유해들의 형상이 손에 손을 잡고 죽음의 춤을 추는 듯한 만화경의 환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검은 천에 술을 놓은 듯 끝없이 얽히고 설킨 형체로 벽면을 메우고 있었다. 그 공기관을 통해서는 우리 감정이 원할 때마다 향기들이 마음껏 흘러들어왔다. 때로는 창백한 장내 백합의 향, 때로는 상상 속 동방의 신전에서 피어올린 듯한 몽환적인 향, 그리고 때로는 나는 지금도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친다. 가파낸 무덤에서 솟구쳐 나온 듯한 섬뜩한 악취가 방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이 혐오스러운 방의 벽을 따라 놓인 진열장들에는 고대 미라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표본 처리된 시신들 실물처럼 생생하게 보존된 채이 섞여 있었다. 거기에는 세계 곳곳의 오래된 공동묘지에서 훔쳐온 비석들도 걸려 있었다. 벽에 마련된 틈새들에는 온갖 모양의 해골들, 그리고 부패의 여러 단계에 있는 보존된 머리들이 놓여 있었다. 썩어가는 대머리 귀족의 두개골 옆에는 금발이 반짝이는 신생아의 머리도 있었다. 그 방에는 조각상과 그림들도 있었는데 모두 어둡고 기괴한 주제를 담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세인트 존과 내가 직접 그려낸 것이었다. 인간의 가죽으로 제본된 포트폴리오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림들이 들어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것들은 고야가 그렸지만 끝내 인정하지 못한 작품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방 한편에는 혐오스러운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세인트 존과 나는 때때로 이 악기들로 섬뜩하고 병적인 불협화음, 그리고 미치광이 같은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다. 상감세공된 흑단 캐비닛 속에는 인간의 광기와 변태가 수집한 무덤 전리품 중 가장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어려운 것들이 무수히도 놓여 있었다. 바로 이 전리품들에 대해서는 나는 말해서는 안 된다. 감사하게도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하려 결심하기 훨씬 전에 그것들을 먼저 불태워 없애버릴 용기를 냈다. 우리가 이 끔찍한 보물을 수집하기 위해 나섰던 포식자 같은 원정들은 하나같이 예술적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천박한 도굴꾼들이 아니었다. 언제나 특정한 감정 상태, 풍경, 환경, 날씨, 계절,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만 행동했다. 이 취미는 우리에게 가장 정제된 형태의 미적 표현이었으며 우리는 이 작업에 극도로 정교한 기술적 주의를 기울였다. 부적절한 시간, 거슬리는 조명, 혹은 습한 흙을 서투르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미적 시도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우리는 종종 대지를 파헤쳐 세상에 다시 드러난 섬뜩하게 웃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존재 앞에서 황홀한 전율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장면과 극적인 조건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열정은 열병에 시달리듯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불타올랐다. 세인트 존이 언제나 앞장섰고 마침내 그가 이끈 곳은 그 끔찍한 장소였다. 우리에게 섬뜩하고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안겨준 저주받은 땅. 도대체 어떤 사악한 운명이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네덜란드의 묘지로 끌어들였을까? 아마도 수백 년을 묻혀 있었던 존재에 관한 어두운 전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생전의 구울, 즉 무덤을 파헤치던 자였으며 위대한 주술사에게서 강력한 물건을 훔쳤다고 전해졌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날의 장면이 생생히 떠오른다. 창백한 가을의 달빛이 묘비들 위로 길게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기괴한 나무들은 잊힌 풀밭을 향해 장송곡을 부르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부서진 비석들이 흩어진 그곳, 달빛을 가르며 날아오르던 수많은 기이하게 거대한 박쥐들, 낡은 담쟁이에 덮인 교회는 하늘을 향해 거대한 유령의 손가락처럼 솟아있었고 그 위에 펼쳐진 창백한 하늘은 죽음의 조명처럼 흐릿하게 빛났다. 그리고 멀리서 주목나무 아래에서 춤추는 인광 곤충들, 그것들은 마치 무덤의 불꽃처럼 그날 밤을 물들이고 있었다. 주변에는 곰팡이와 썩은 식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냄새들이 멀리 습지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끔찍했던 건 어디선가 울려오는 낮고 깊은 거대한 사냥개의 울음소리였다. 우리는 그 존재를 볼 수도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 음산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전율했고 농민들 사이에 전해지던 그 전설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가 찾는 자는 수세기 전 바로 이 장소에서 발견되었었다. 형언할 수 없는 짐승의 이빨과 발톱에 찢기고 물어뜯긴 채로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가 삽으로 구울의 무덤을 파헤치던 그 밤,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며 흥분에 떨던 순간을 묘지, 창백한 달빛, 기괴한 그림자들, 일그러진 나무들, 거대한 박쥐떼, 오래된 교회, 춤추는 죽음의 불꽃들, 역겨운 냄새들, 살랑이는 밤바람,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던 그 정체불명의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울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뒤섞여 우리를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축축한 흙보다 단단한 무언가를 삽끝에 느꼈다. 그건 오래도록 방해받지 않은 땅속에 묻혀있던 광물질이 껴있는 썩어가는 직사각형 상자였다. 믿기 어려울 만큼 두껍고 단단했지만 너무도 오래된 탓에 우리는 결국 그것을 억지로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을 보고 말았다. 우리가 굶주린 눈으로 탐닉했던 금기의 정점. 놀랍게도 5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시신은 꽤 많은 부분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곳곳이 무언가의 턱에 의해 으스러진 뼈들이 있었지만 전체 골격은 예상보다 놀라울 정도로 단단히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는 희고 깔끔한 해골, 단단하고 길게 뻗은 이빨, 그리고 한때 우리처럼 죽음의 열기로 번뜩였을 눈구멍을 보며 만족스레 바라보았다. 관 속에는 수상하고 이국적인 디자인의 부적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생전에 그의 목에 걸려있던 것이리라. 그 부적은 웅크리고 날개를 편 사냥개, 혹은 스핑크스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개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모습이었다. 녹색 빛이 조각 하나로 동양의 고풍스러운 양식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으며 그 표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혐오스럽고 사악했다. 그 얼굴은 동시에 죽음, 짐승성, 악의를 모두 품고 있었다. 부적의 아래쪽을 따라 우리 둘 중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제작자의 인장처럼 밑바닥에는 흉측하고 위협적인 해골이 조각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 부적을 처음 보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가져야 할 보물이며 이 유물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수세기의 세월을 건너 이 무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전리품이라는 것을. 설령 그 무덤의 부적이 전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탐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것은 전혀 낯선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정신이 온전하고 균형 잡힌 독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예술과 문학에는 없는 형상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광기의 아랍인 압둘 아라즈레드가 저술한 금서 네크로노미콘 속에 암시되어 있던 형상이었다. 중앙아시아에 접근할 수 없는 땅, 랑에서 시체를 갉아먹는 이단 종파가 숭배하던 끔찍한 영혼의 상징. 우리는 그 사악한 윤곽을 너무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아랍 악령학자가 묘사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고 그가 말하길 그것은 죽은 자를 괴롭히고 파먹던 자들의 영혼이 어떤 불가해한 초자연적 현현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라 했다. 우리는 녹색 빛으로 만든 그 부적을 움켜쥐고 그 주인의 하얗게 바랜 해골 얼굴 그리고 동굴처럼 움푹 꺼진 눈구멍에 마지막 시선을 던진 뒤 무덤을 우리가 발견했던 모습 그대로 다시 덮었다.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장소에서 서둘러 떠나던 중 세인트 존의 주머니에 그 훔친 부적이 담긴 채 우리는 그 무덤 위로 박쥐들이 무리지어 솟구쳐 오르는 광경을 보았다. 마치 그들이 우리가 방금 파헤친 무덤 아래에서 저주받고 신성 모독적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박쥐떼가 정말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올라온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다. 가을의 달빛은 창백하고 희미했으며 우리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네덜란드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도 우리는 어딘가 멀리서 거대한 사냥개의 낮고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러나 가을바람은 슬프고 흐느끼듯이 불고 있었고 역시나 확신할 수 없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세인트 존과 함께 친구도 없이 하인도 두지 않은 채 은둔자로 살고 있었고 인적 드문 황야 위에 세워진 낡은 시골 저택의 몇몇 방에서만 지냈다. 우리 집 현관을 두드리는 이도 거의 없었지만 그런 지금 밤마다 어딘가를 더듬는 듯한 소리가 문뿐만 아니라 창문에서도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다. 1층은 물론이고 2층 창문에서도. 어느 날은 달빛이 비추는 도서관 창문에 무언가 거대한 불투명한 형체가 잠시 그림자를 들이운 듯했고 또 다른 날은 어디선가 날갯짓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매번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그저 상상력의 소산이라 여기게 되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이상하게 뒤틀린 상상력, 네덜란드 묘지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믿었던 그 울음소리를 아직도 귓가에 울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 녹색빛의 부적은 지금 우리 저택 안에 있는 한 벽감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부적을 박물관 안에 작은 벽감에 두었고 가끔은 그 앞에 기묘한 향을 풍기는 초를 피워놓기도 했다. 네크로노미콘에서 우리는 이 부적의 속성과 구울의 영혼이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과 맺는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읽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를 심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공포는 실체가 되어 나타났다. 9월 24일 밤 나는 내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세인트 존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오게 하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단지 날카로운 웃음소리뿐이었다. 복도로 나가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자던 세인트 존을 깨우자 그는 그런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곧바로 나만큼이나 걱정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밤부터 그 전에 희미하게만 들리던 사냥개의 울음소리는 분명하고 실체적인 공포의 현실이 되었다. 그로부터 4일 후 우리가 함께 비밀 박물관 안에 있을 때였다.
비밀 도서관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문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고 낮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공포는 이제 둘로 나뉘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가 모아온 이 끔찍한 수집품이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도. 우리는 재빨리 모든 불을 끄고 그 문 앞으로 다가가서는 그 문을 갑작스럽게 열어젖혔다.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바람에 밀려듦을 느꼈고 곧 이어 멀어져가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그건 마치 바스락거림, 삐걱거림, 그리고 말소리 같은 잡음이 기묘하게 섞인 것이었다. 우리가 미쳐 있었는지, 꿈을 꾸고 있었는지, 정신이 멀쩡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확실히 느낀 건 단 하나. 그 해괴하고 몸없는 속삭임은 분명히 네덜란드어였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공포와 집착 속에서 살아갔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비정상적인 자극에 찌든 생활로 인해 둘 다 미쳐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론에 기대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서서히 스며드는 무시무시한 운명의 희생양이라 상상하는 편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기괴한 현상들은 너무도 자주 나타났고 우리의 외딴 저택은 마치 그 자체가 살아있는 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악한 존재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악마적인 사냥개의 울음소리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 너머로부터 들려왔다. 항상 더 크고 더 또렷하게. 그리고 10월 29일 우리는 도서관 창 아래의 부드러운 흙 위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이제 공포는 문을 두드리는 걸 넘어서 실체화되고 있어.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부적, 금기의 도굴,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야. 그 발자국들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고 마치 우리 저택에 점점 불어나는 박쥐떼의 기묘한 무리처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흔적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공포는 최정점에 도달했다. 11월 18일 세인트 존은 먼 기차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어둠 속에서 어떤 끔찍한 육식성 존재에게 덮쳐졌다. 그 짐승은 그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발겼다. 그의 비명소리는 집까지 들려왔고 나는 서둘러 달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고 떠오르는 달빛을 등지고 검은 구름 같은 무정형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세인트 존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가 간신히 속삭인 말은 단 하나였다. 부적 그 저주받은 것. 그리고 그는 이내 지식여진 살점덩이로 차갑게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를 다음날 자정 저택에 잊혀진 정원 한켠에 묻었다. 그의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악마적 의식 중 하나를 읊조리며 그 위에 마지막 저주받은 문장을 속삭이던 그 순간 나는 황야 너머에서 희미하고 낮은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달빛은 이미 떠올랐지만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대신 희미한 달빛이 드리운 황야 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거대한 그림자를 본 순간 나는 두 눈을 꽉 감고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눕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몸을 떨며 집으로 비틀거리듯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안에 모셔진 녹색 비추의 부적 앞에서 충격적인 절을 올렸다. 나는 이제 이 오래된 저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졌고 다음 날 그 부적을 챙겨 런던으로 떠났다. 박물관 안의 나머지 불경한 수집품들은 불태우고 묻어 전부 파괴해버렸다. 하지만 사흘밤이 지나자 나는 다시 그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기 전에 어두워질 때마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빅토리아 강변을 산책하던 중 강 위에 드리운 가로등의 반사광 중 하나를 검은 형체가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밤바람보다 훨씬 강한 이상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나는 곧바로 알았다. 세인트 존에게 닥쳤던 일이 곧 나에게도 닥쳐올 것임을. 그 다음 날 나는 녹색 비치 부적을 조심스럽게 포장했고 네덜란드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 물건을 조용히 잠든 주인의 무덤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혹시라도
조금의 자비를 얻을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유일하게 논리적인 행동 같았기 때문이다. 그 사냥개가 무엇인지, 왜 나를 뒤쫓는지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은 곳이 그 오래된 교회 묘지였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심지어 세인트 존이 죽기 전 속삭인 그 마지막 말까지도 모두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은 결국 그 부적을 훔친 것이 저주의 원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로테르담의 여관에 머물던 어느 날, 나는 도둑들이 내 소지품을 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유일한 구원의 수단, 그 부적이 있었다. 그날 밤, 사냥개의 울음소리는 한층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신문을 통해 이름조차 붙이지 못할 끔찍한 사건을 읽게 되었다. 도시의 비스지구, 가장 더럽고 사악한 빈민가 한복판에서 핏빛의 죽음이 떨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 지역의 인간 쓰레기들마저도 공포에 떨었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일은 이전의 어떤 범죄보다도 악랄했으며 낡고 더러운 도둑들의 속을 한 채 안에 살던 한 가족 전체가 정체불명의 무언가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밤 동안 술 취한 군중들의 소란 위로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던 낮고 깊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마치 거대한 사냥개의 울음소리처럼.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다시 그 불결한 묘지에 서게 되었다. 창백한 겨울의 달빛은 끔찍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고 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들은 시들고 얼어붙은 풀밭 위로 애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금이 간 석판들 너머로 담쟁이에 뒤덮인 낡은 교회는 조롱하듯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솟아있었고 밤바람은 얼어붙은 늪과 차가운 바다 너머로부터 광기 어린 울부짖음을 날려보내고 있었다. 사냥개의 울음소리는 지금은 매우 희미했으며 내가 과거에 도굴했던 그 오래된 무덤에 다가가자 그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이할 정도로 크고 많은 박쥐떼가 호기심 어린 듯 배회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무덤으로 왜 갔는지조차 모른다. 아마 기도하려고 혹은 미친 듯한 속죄의 말들을 중얼거리기 위해서였을지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반쯤 얼어붙은 흙을 미친 듯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행동은 내 의지인 동시에 나 아닌 어떤 존재의 강제된 충동이기도 했다. 생각보다 파내는 일은 쉬웠지만 중간에 기묘한 방해를 받았다. 여윈 독수리 한 마리가 차가운 하늘에서 날아내려 무덤 흙을 미친 듯 쪼아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삽으로 그것을 내리쳐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썩어가는 직사각형 관에 도달했고 습기와 질산염으로 젖은 덮개를 벗겼다. 그것이 내가 이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행동이었다. 그 관 안에는 거대한 박쥐떼 속에 파묻힌 채 그때 내가 세인트 존과 함께 훔쳐냈던 그 뼈다귀 존재가 누워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처럼 깨끗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라붙은 피와 갈갈이 찢긴 살점과 머리카락 조각으로 뒤덮인 채 형체 없는 광기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발광하는 눈구멍, 날카롭고 붉게 물든 송곳니. 그 입은 뒤틀리며 비웃듯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내 파멸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는 턱에서 사냥개의 깊고 냉소적인 울음소리가 터졌고 나는 그것이 피에 젖은 더러운 발톱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저주받은 녹색 비추의 부적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단지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도망쳤다. 그리고 그 비명은 곧 히스테리컬한 웃음소리로 변해버렸다. 광기가 별바람을 타고 달린다. 송곳니와 발톱은 수세기 동안 시체 위에서 날카로워졌다. 죽음을 흘리며 베트떼의 굉음 위에 올라타고 벨로의 무너진 사원의 밤처럼 새까만 폐허로부터 출몰한다. 그리고 지금 그 시체도 없고 살점도 없는 괴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고 무섭게 울려 퍼진다. 날갯짓 소리, 그 저주받은 박쥐 날개의 바스락거림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권총으로 나 자신을 끝내려 한다.
이제 나에게 남은 마지막 피난처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설명조차 불가능한 공포로부터의 망각뿐이다.